안녕하세요. 가톨릭 의대 인문사회학과의 김수정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예. 박사까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진 곳이 의대여서 아무래도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조금 이렇게 르뽀 같은 형식으로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요. 오늘 내용도 이렇게 약간 그냥 가벼운 그냥 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다 피그말리온 신화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이 피그말리온의 이 조각상 이름이 갈라테아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화초에 관심이 많은데, 이 제가 최근에 갖게 된 화초 이름이 갈라테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새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의 여성들한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 피그말리온이 이상적인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사랑에 빠져서 뭐 아프로디테의 축제날 에로스가 이렇게 그 갈라티아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인간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라우다미아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피그말리온의 약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황금 사과로 인해서 생긴 트로이 전쟁에서 이 라우다미아의 남편이 첫 번째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을 못 잊어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남편의 그 인형을 만들었대요. 그 나무로. 그래서 이제 그 남편처럼 이렇게 대하고 하니까 이 라우다미아의 아버지가 회개망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납 조각을, 납 인형을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라우다미아도 슬퍼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 피그말리온이나 라우다미아나 둘 다 비슷하게 그 아가토 말리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조각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남자의 운명과 여자의 운명은 이렇게 달랐던 것인가?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고대 쪽 공부를 하시던 분이 여성은 그때 어떤 개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대여서 아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가 또 하나의 인형을 만드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허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여성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오히려 튜링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AI로 만들어진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기만을 당하는가 이렇게 보는 아주 좀 흥미로운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년 전에 있었던, 요새는 뭐 유튜브로 보면은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 3, 4년 전에 있었던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모니, 사만타, 에마, HLP4C 밈, 마르스, 소피아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모니나 뭐 사만타나 에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랄까 외형이라든가 이런 그 목적이나 기능이 성적인 것으로 만들어졌고요. HLP4C 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에마는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HLP4C 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봇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굉장히 여자의 아주 성적인 거를 과대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이 일본의 이 로봇은 일본 여성의 표준 신장과 그 몸무게를 이렇게 그 조사해가지고 아주 뭐랄까 일본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엽게 춤도 추고 아이돌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와, 이렇게 일본은 그 가부키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인형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이 HRP4C 밈이 또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그 작동하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어, 흥미로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약간 그 이 비슷한 로봇인데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얼굴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피아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인 로봇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도 획득했다고 해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이제 뭐 이거 뭐 섹슈얼 토이냐, 섹슈얼 인형, 섹슈얼 돌이냐, 아니면 섹슈얼 이제 로봇이냐 하면은 토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하나의 그런 그 뭐 2만 5천 년 전에 쓰였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발견됐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사용했던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이제 섹스 인형이나 돌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이 이제 사람 모양처럼 됐고 이제 섹슈얼 로봇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외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어떤 의미에서든 인터랙션을 하니까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 어떤 학자가 이 그 섹슈얼 로봇을 그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설문에 답한 사람이 대부분 남자였어요. 왜냐면은 뭐 일단 이 섹스 로봇이 만들어진 형태가 이제 여성의 형태가 많고 또 그 설문에 답할 만큼 내가 이 구입을 했다라고 밝힐 정도가 어쩌면 남자들이 많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구입 용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컴패니언이다. 그리고 뭐 아트피스처럼 예술 작품처럼 자기는 그런 걸 생각한다는 등 아니면 정교한 장난감으로 생각한다는 등 여러 가지의 이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섹스 로봇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 1차적으로는 뭐 기계니까 이게 이제 오작동으로 인해서 신체적 위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이 섹스 로봇이 퍼스널라이즈 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인 어떤 선호나 취향이나 굉장히 인티메이트한 그런 내용들이 입력이 돼서 이게 이제 누출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스마트폰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초기화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자기 사생활에 노출이 되듯이 이제 그 이상의 훨씬 더 이제 스캔들러스한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부차적인 것이고요.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섹스 로봇이 이제 AI를 갖기 때문에 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섹스 토이나 섹스 돌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고 성적인 파트너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기계 자체는 그러니까 기계죠. 도구에 지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뭐 망가뜨리든 그건 사실 기계에 해를 입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된 섹스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이제 강요적인 오용된 그런 모습의 인간관계를 이제 사람한테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이제 이런 전제는 뭐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현실에서 또 그런 폭력성을 뭐 실현해 보고자 한다 하는 그런 주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제 학자들은 뭐 이게 뭐 게임에서 가상현실에서 엄청 잔혹하고 폭력적인 걸 한다고 해서 사실 실제에서 그걸 구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인간을 닮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더더욱 이게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물질성과 실제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더 그런 그 뭐랄까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인간한테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데이비드 레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용하게 하면 사실 그 아주 왜곡된 성적 선호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섹스 로봇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반대편에 된 사람은 아니 왜 그런 폭력적인 거는 치료의 대상이 돼야지 왜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거를 계속 엑서사이즈 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뭐랄까 그런 그러니까 섹스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의 거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투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것부터 사회 관계로부터 배제되고 고립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일본과 한국에서도 뭐 가상현실에서 여자친구 갖기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을 일으킨 대표적인 두 학자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 Love and Sex with Robot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레비입니다. 근데 이 레비가 이제 2007년에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졌듯이 뭐 로봇과의 섹스도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이제 상품하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봇에 대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뭐 너무나 그 샤이하고 친밀감 형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쩌면은 그게 뭐 어떤 대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 오히려 이제 로봇이 서로 인간과 함께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한테 애착을 느끼듯이 전자물에도 애착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실 레비의 책을 읽으면 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사람이 어떻게 사랑과 유대감을 느끼는가. 그럴 때 뭐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리고 자기가 더 이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문제는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그 반대쪽에는 캐더린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AI 살상 무기에 대해서 반대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걸 유추해서 캠페인 어게인스트 섹스 로봇이라는 거를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섹스 로봇이라는 것이 강간이나 포르노에서 전제하는 여성의 몸의 대상화 상품화를 담지를 해서 이런 섹스 로봇이 이렇게 유통이 되면 여성의 몸의 상품화, 성 역할 불평등에 더 심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섹스 로봇은 이제 사물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은데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여성을 아주 복종적이고 차별적이고 그러니까 그 상징성에 대한 문제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섹스 로봇이 이제 어쨌든 이건 도구고 사물이 지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사용자의 그 바람과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면서 이제 항상 일방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 섹스 로봇 자체는 에이전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쉽게 의인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약화되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에이전시가 없는 로봇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는 그 존 다나하고 그 닐 맥카서가 로봇섹스라는 책을 이제 논문 한 15편으로 편집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기여를 한 것이고요. 이 중에 이제 존 다나허와 이 사람이 쓴 논문에서는 이게 이제 이미 섹스 로봇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왜 항상 인간은 어떤 기술로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존재인데 그 처음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섹슈얼하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게 사회에서 쓰일 때는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처음 바비 인형이 나왔을 때도 사실 굉장히 섹슈얼한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뭐 인형으로 이제 됐죠. 그리고 뭐 지금 보는 웹 카메라라든지 인터넷 결제라는 게 사실 다 포르노 산업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무관하게 아주 보편적인 기술로서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다나어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캐트린 그 리차든스처럼 극단적인 우려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 규제가 뭐 인간들 간의 친밀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용자 자신, 그리고 사회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그리고 섹스 로봇의 상징성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로봇과 친밀한 사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쟁점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에이전시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리시프로시티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 착각을 쉽게 하죠. 제 친구가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뭐죠? 로봇 청소기가 나왔을 때, 그 이제 옆에 친구한테 로봇 청소기를 쓰는 친구한테 그거 어떠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봇 청소기를 쓰는 친구가 10년 전에, 아, 좀 사용하다 보면 그 청소기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쉽게 의인화를 하고 상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기 착각에 어떤 투사나 거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다나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미래 그 자유에 대해서도 보면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봇 섹스에 관해서 과연 타인에게 위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존 다나워가 주장하는 거는 직접적인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어떤 사람이 강간이나 아니면 소아 착취 성애에 대한 그런 삐뚤어진 그런 왜곡된 어떤 그런 선호나 취향을 갖고 있고 그런 잘못된 욕망을 계속 반복해서 실현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강박과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사용자의 품성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사회는 그거에 이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강간이나 소아 착취 성애가 이제 실제로 사회에 있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여성에게 갖게 되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모습을 한 섹스 로봇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담배나 아니면 알코올처럼 섹스 로봇을 구매하는 연령을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특정인의 외모를 본뜨지 못하게 섹스 로봇의 외모를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인간은 계속 뭘 만들고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데
실제로 그것이 만들어지면 인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만나는 모습이라든지 인간의 이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뭐 이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섹스 로봇은 그냥 자동 기계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사실 뭐 내 믹서기가 잘 작동할 것인가라는 것처럼 그것이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믿음 작동 기계 자동화 기계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다른 것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AI를 장착한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환자를 돌보는 AI라든가 뭐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AI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챗봇이나 아니면은 섹스 로봇이나 구글 듀플렉스 같은 걸 보면 구글 듀플렉스 같은 경우도 보면 AI가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이 그러니까 쉽게 기만과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작동 기계에 대한 디자인에서 이런 인간이 사회적 관계에서 착각이나 환상, 속임이나 조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인부터 여러 단계별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인간 개인,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사회 내에서도 보면은 중국의 어느 도시에 가면 그 CCTV가 너무나 다 돼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사회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안전과 효율성과 이 프라이버시 침해는 서로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를 사기업이 소유하다 보니까 데이터 독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지금은 학생들도 보면은 TV를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튜브도 맞춤 서비스가 돼 있어서 자기가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편향된 그쪽으로 계속 비슷한 것만 이제 보내주니까 더 이제 만남의 그 가능성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딥페이크에 관한 거나 그리고 이제 페이크 뉴스가 나오는 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본성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섹스 로봇 기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과 상호 존중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논문의 요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PS는요. 이게 독일에서 아마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AI 관련해서 시리즈로 이게 나왔었는데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여가지고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라는 시리즈로 쫙 했는데 그게 AI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을 던져주는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돼서 교수님들 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예, 김수영 교수님 오늘 사실은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주제인데 차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김수영 교수님이나 저나 사실 섹스 로봇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상적인 사고 실험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섹스 로봇에 대해서 적극적 환영, 그다음에 반대, 그다음에는 이제 사안별로 규제하고 전체적으로는 섹스 로봇을 허용한다는 이제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특히 이 섹스 로봇 현황과 규제에 대한 세 가지 입장에서 전통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얘기한다면은 좀 그 강성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들만 여성 그 섹스 로봇을 만들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남자 섹스 로봇을 만들자는 그런 강성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을 건데 전체적으로 섹스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적 로봇을 만드는 게 다 주류이지만은 또 소수에서 남성적 그 로봇가 만들어진 예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왔던 김기봉 교수님 아까 해겔 나오셨는데 여기 해겔의 정반합적인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이즘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주의에서 비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제한적 자유주의로 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사람 중심에서 미국 사회나 우리나라를 봤을 때 좀 이즘 중심으로 크게 보는 게 좀 어떤가 하고 아까도 다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또 여러 가지 그 분파들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섹스 로봇은 디지털 섹스 로봇은 있지만은 되게 물리적 섹스 로봇으로 직접 터치를 할 수 있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냐 하면은 생물학적 그 섹스 로봇은 아니고 그 지난번에 제가 다산기념 철학 강좌할 때 페터 슬로터다이크 독일 학자가 와가지고 그 냉소적 이성 비판에서 그 인간 여성과 그 다음에 돼지의 잡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섹스 애니멀로 만들어서 하는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굉장히 좀 쇼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섹스 로봇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용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그 인간과 돼지의 잡종인 생물학적 섹스 애니멀 로에까지는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하지는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제2의 자아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 자아 개념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형이상학, 능숙함과 지배, 정체성의 단계를 거치며 컴퓨터와 인터액션 수행에 나오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형이상학적 단계를 가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형이상학은 능숙함과 지배, 이제 컴퓨터를 뭐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또 자기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수영 선생님이 전반적인 입장도 해겔의 그 정반합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그 신테제에서 사안별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섹스 로봇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일단 남자 섹스 로봇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비용을 투자하고 만드는 회사들이 그 수요를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여자들의 수요보다는 남자들의 수요가 맞아서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모양을 하는 대표적인 그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의 입장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캐틀린 리차드슨이 바로 그 캠페인 어게인스트 섹스 로봇에 관한 그쪽의 이제 부분이고요. 저는
이걸 과연, 그러니까 데이비드 레비의 입장을, 그러니까 이게 정반합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온 리버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뭐 하게 허용을 한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막을 수도 없고요. 그게 아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인 위해와 위험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다나어가 그런 도덕적인 품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개인의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의 입장에서 그 보는 그 정도의 이제 규제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간 여성과 돼지 잡종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저는 그 온갖 그 판타지들로 뭐 옛날의 신화나 뭐 보면은 별별의 상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뭐 과연 인간의 어떤 상상력의 한계, 그리고 논리적 한계, 물리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 과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정말 이상한 생각들이 이루어지는가는 막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작동 기계별로, 이제 구체적인 것들로 안건별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쉐리 터클의 The Second Self라는 책이 이제 1984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MIT에 컴퓨터 쪽에 무슨 심리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 쪽 공학과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 컴퓨터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이제 새롭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쉐리 터클은 이게 이제 릴레이셔널 아티팩트다, 이렇게 이제 관계적 인공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사용하는 아주 어린 애들, 진짜 7살도 안 된 어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7세부터 14세, 그리고 뭐 그렇게 한 4구간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그 컴퓨터를 전공하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7세 이전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뭐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굉장히 형이상학적 질문하잖아요. 컴퓨터가 뭐 느낄까? 컴퓨터 죽을까? 컴퓨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가 생각할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도발적인, 그러니까 너무 걔네들은 한계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그 형이상학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의미가 담긴 형이상학이 아니라 심리학자가 보는 일상적인 언어로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굉장히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게 그런 영혼에 관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컴퓨터에 관한 관계가 그런 질문들, 키워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조금 이제 커가면서 조작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능숙함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막 그 통제할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가지면서 이제 정복에 대한 그런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애들은 오히려 컴퓨터 전공하는 애들은 오히려 유치를 해서 컴퓨터처럼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그 쉐리 터클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실제 그 어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릴레이셔널 아티팩트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통한 그 뭐랄까,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리한 글이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윤병혁 교수님, 네, 네. 예, 아주 센세이셔널 한 테마, 굉장히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 섹스 로봇을 여성 모양을 한 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당연하게도 남성들이 성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 뭐 황송아지 이놈들이 그 암소를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것처럼 그런 동물적인 그런 본성을 남성들이 더 강하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를테면 뭐 돈 조반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을 그냥 그 도탄에 빠뜨리고 또 오늘날 그 미투 운동 같은 거 아주 위험스러운 것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모든 기계 문명의 발전에는 항상 그 어두운 부분, 즉 계몽의 자기 파괴가 항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거기는 인간의 어떤 그 자기 파괴, 건전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한 그런 인간의 안타까움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뭐랄까 그런 자기의 굉장히 섹슈얼한 그런 본능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어쩌면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데이비드 랩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이제 캐터린 리차드스는 오히려 그 뭐랄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허용했을 때 그 소아 착취 성애라든가 아니면 강간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상 현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뭐랄까 왜곡된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친밀한 관계를 사람하고 여성하고 맺을 수 없다, 남성과 맺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뭐랄까 그게 학습을 하고 친밀감 형성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립을 시켜서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시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일부 학자들은 뭐 이제 간병 서비스를 하는 이제 의료계에서도 뭐 이렇게 돌보미 역할을 하거나 또 이제 그 뭐 가끔 뉴스에서 보면 뭐 독거노인을 위한 뭐 이렇게 수다스러운 뭐 강아지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그런 게 이제 사실 일면은 뭐 이렇게 계속 그 사용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고립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더 이제 약화시킨다. 이제 이런 양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